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변의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1월 15일 밤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뜨기 전에 모두가 예상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공수처는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을 한 다음에 천여 명 경찰을 동원해 버스로 가로막았던 대통령 관저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을 아주 쉽사리 돌파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5시 10분쯤에 이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체포영장 시한이 20일까지 되어 있었죠.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오늘은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다리를 놓고 버스를 넘어서서 그 사다리를 들고 아주 태연하게 몰려갔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과천 청사로 압송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들어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마치고 10시 33분에 체포가 됐습니다. 물론 손에 수갑도 차지 않고 포승줄에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외관을 취했지만 그런데 그건 명백한 압송이었습니다. 공수처가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입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런다고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생기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동훈 공수시장부터 대답을 해보십시오. 내란죄 수사권이 생기는 겁니까? 어떻든 윤 대통령은 오늘 관저를 떠나기 전에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공수처는 왜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신병 확보전에 나선다고 이 사태에 뛰어들었을까요?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12월 5일경부터 누가 먼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느냐, 신병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수처장 오동훈은 법사위에 불려가서 신병 확보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다짐까지 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뛰어든 겁니까? 그 다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죠.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법원이었고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놀랍게도 공수처장 오동훈과 같은 우리 법인구의 출신 이순영 부장판사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당장 언론에서도 법원 판사 쇼핑을 한 것이냐 이런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그 첫 번째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로 한다는 누가 보더라도 불법 단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일개 판사가 입법권을 능멸한 겁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 행정처장은 그 영장은 정당하다면서 서부법원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커넥션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1차 영장 시한이 지나자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도 같은 서부법원에서 발부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루머가 아직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 역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서부법원에서 발부받은 데다가 관할 수사 어겼으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제라도 거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 변호인이라도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을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고 나선 것입니까? 간이 크도 이렇게 클 수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내란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환 조사하겠다는 내란죄의 혐의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줄기차게 이건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의 태도인 허영 교수도 저하고 생각이 거의 같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건 내란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토 참전은 물론 되지 않고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이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 불과 병력 280여 명이 가서 어떤 폭력 행위도 없는 데다가 국회는 평온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 그 요구에 순응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물었더라도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공수처는 자신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왜 처음부터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뛰어든 것입니까? 오동훈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칼날이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명분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틀 전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의 제3의 장소 출석 혹은 방문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생각할 때 그리고 국가의 명예와 위신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압송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런 충직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런 제안을 받고도 체포영장 집행만 고집할 뿐이었습니다. 왜 공수처는 정진석의 이 제안을 즉각 거부했을까요? 이 공수처의 거부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공수처가 기소를 하든지 혹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영장심사에 응하겠다, 영장심사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수처가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현직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 현직 대통령의 신분 격하를 노린 겁니까? 공수처 출범 뒤에 아직 단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초조함의 발로입니까? 그래서 조직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는 것입니까? 지금 공수처 조직은 공수처장 외에 검사가 14명이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15명의 법조인이 앉아서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오동훈은 이 질문에 대해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은 묻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오동훈의 목적은 무엇인가? 윤석열 체포인가? 윤석열 조사인가? 윤석열 조사라면 수많은 방법이 있을 터인데 왜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를 고집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은 체포에 순응하면서 손에 수갑을 차고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저는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윤석열이 엇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묵시적 청탁에다가 경제공동체라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희한한 이론까지 동원하여 뇌물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것도 최순실에게 누가 뇌물을 준 것이 박근혜에게 뇌물 준 것과 똑같다 이게 아니라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타는 말을, 국가대표인 성마선수 정유라가 타는 말을 성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빌려서 준 것인데 그 빌린 돈이 뇌물이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3일을 때리게 한 다음에 문재인 정권 내도록 감옥에 있게 한 세 사람을 꼽자면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 세 사람입니다. 그 시절을 한동훈은 화양연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전대미문의 죄에 얽혀 현직 신분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검찰 출신의 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낸 그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살인교사 아니냐? 누굴 죽여서 관을 들고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이쯤 되면 모두 광기에 찬 모습입니다. 왜 수많은 전직들에게 체면을 세워주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면서 방문조사도 하고 서면조사도 하고 또 제3의 장소에서 심지어 곰국까지 먹으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조사는 이번에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 나라 국격이나 나라의 위신이나 명예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언론은 이미 내란 혐의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됐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에게 신문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소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다른 방식의 조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언론이 사설에서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건대 결국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의 망동으로 이 나라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압송 현장은 전 세계 생중계가 됐습니다. 일본에도 유럽에도 미국에도 말입니다. 시간마다 톱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떨어진 국가의 명예를 돈으로 환산하면 국가 신인도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수처장 오동훈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당신들이 눈높이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많은 업보를 당신들이 어떻게 짊어지고 갈 것인지. 기가 막힌 것은요, 이제 정적 이재명이 된 이재명은 아주 안타깝다면서 이제라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린 사람들이 보수 쪽 사람들만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민주당은 절대 다수를 무기로 탄핵 소추 발의만 29번을 했습니다. 탄핵 그리고 특검, 탄핵 그리고 특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든 박찬대 원내대표든 혹은 다른 분이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들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탄핵과 특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살려야 한다, 문재인을 살려야 한다 이런 특정 목적 아래 움직인 것입니까? 그 29번의 탄핵소추 발의 중에 13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이 9건입니까? 10건입니까? 과연 이래놓고 이제라도 헌정 질서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또 내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지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내란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주당은 윤석열을 탄핵소추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출범시키더니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덕수 총리도 탄핵소추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151석 이상이면 된다는 우원식의 육군 해석 아래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도 서울중앙지검장도 방통위원장도 모두 탄핵소추 상태에 있습니다. 국정이 이처럼 마비 상태인데 내란 상태에 있다면서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어떻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다들 그 점을 걱정을 했죠. 최상목 대행도 그 점을 몇 차례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 시시각각 상황이 타전 중이었는데 자칫 세계사에 남는 대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관저 내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권총 외에도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저격용 총 등 중화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에 복무를 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기관총과 저격용 총들, 이 중화기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경호처 직원들은 혈기가 넘쳐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믿는 경호처 요원들이, 쉽게 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영장이라고 믿고 있는 경호처 요원들이 경찰이 무리지어서 경호처 승인 없이 관저로 진입을 할 경우에 무력을 사용해 경찰관 체포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가 서로 체포를 하려다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경찰은 경호처가 화기를 쓸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50m 밖으로 구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점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기관총이나 이게 소총만 하더라도 요사이 얼마나 성능이 좋습니까? 한 클립만 기억하기도 이건 세계사에 남는 대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면 경찰과 경호처로 대신한 공수처와 윤 대통령은 서로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쪽이 더 우세한 무력으로 상대를 완전히 진압을 해서 감옥에 쳐넣을 때 비로소 내란이 종식되는 것입니다. 승자가 정의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유혈 사태를 피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 발로 걸어가겠다, 공수처로 가겠다고 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나는 윤 대통령의 결정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제 발로 경찰로 걸어갔고 압송된 끝에 경기 과천의 공수처 청사 3층에 준비된 조사실에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문재인이 만든 과천의 공수처 청사까지 약 16km의 길을 실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뒤늦게 이 윤 대통령이 잡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신문에 일제히 보도가 됐더군요. 윤 대통령은 그 글에서 의외로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부정선거에서 찾았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특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한다. 솔직히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수사를 의뢰를 해본들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에서도 미적미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증거가 없는데 그런 부정선거 주장을 해서 우리 범자유주의 그룹, 보수 그룹들의 단계를 해치느냐. 턱도 아닌 얘기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내부 고발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부정선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저도 이 점은 동의합니다. 왜 선관위는 검증과 확인을 거부했을까요? 저도 이 점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선관위가 검증과 확인을 거부를 했는지,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우리 국회 다수의 폭정을, 쉽게 말해서 절대다수 민주당의 폭정을 국회 독재의 폐악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국회 독재의 폐악이다. 의회 독재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독재, 국회의원들이 저항을 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의 폐악에 대해
헌법 속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 솔직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특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특검과 탄핵 그것으로 시종했습니다. 민생은 완전히 도외시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한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를 하는 위법 무효의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의 기동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검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 참 45년 넘게 이 법조계에 들어와서 법을 파먹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 윤 대통령이 체포 압송되자 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결해서 이 엄동설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철통 보호를 외치던 친윤 시위대는 맥이 풀렸습니다. 맥이 빠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시위대 중에 많은 이들은 처음 비상계엄 선포 때는 어리둥절했지만 이제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이해하게 됐다면서 이곳에서 죽는 난이 있더라도 구세를 위해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런 다짐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영하의 엄동설 안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을 새운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들의 애국심을 진영 논리로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문명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내란죄로 국가원수를 내란죄로 굳이 체포해서 조사하고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이에나보다 못한 동물의 왕국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된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이런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분들은 무엇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세상의 명사들은 정치판에서 열정되는 이 세상의 명사들은 대개 명성만큼 추악합니다.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명성만큼 추악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부를 축적한다거나 권력을 얻는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뒷거래를 하고 협잡에 능한 자들이 쉽게 성공하는 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번 사태도 나는 배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드린 얘기입니다. 솔직히 아침과 모략 그리고 거짓말에 능숙하지 않으면 권력의 하수인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권력자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호가호위하는 자들 치고 자기가 모시던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자들 치고 배신하지 않는 자들이 없습니다. 권력자가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인해 폐가 망신하는 이유입니다. 배신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